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 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날씨도 서서히 이제 쌀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쌀쌀해진 날씨로 가을 우울증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에 관심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가을은 정서적으로 감정 기복이 좀 커지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약해져서요,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간간히 햇볕을 주기적으로 쬐고 가볍게 산책을 즐기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 우울증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 너무 길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02-3153-2611, 2612 2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죠.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곳에 그 어떤 것을 올려주셔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끝났죠. 시장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0.51% 하락한 2028.9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30선을 좀 붕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1% 하락했죠. 575.5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40원 선을 좀 넘어섰었는데요. 금일 이 1040원에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0.07%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오늘 최근에 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속적으로 2천억대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2,500억대 이상 매도가 좀 나와줬었고요.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2,800억 정도.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한 2,6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430억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 460억 그 이상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게 아닌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를 생각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대량의 자금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신저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신저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잘 나가다가 좀 숨고르게 나와주고 있죠. 근데 포스코 얘가 좀 많이 빠졌어요. 6% 가까이 밀려 내렸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탄력을 강하게 이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 바닥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플러스를 좀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202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2020포인트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선물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저점을 깼단 말이죠. 여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저점도 깨졌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폭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폭으로 좀 빠져야 되는데 이 자리대 2000포인트 초반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게 된다라면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시기 때 과거에 2008년도에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났었죠. 쭉 꾸준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200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이 자리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또 선물로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개인 투자분은 선물, 파생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자,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거 260 깹니다. 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금일 장중에 잠깐 260 깼죠. 이거 깨고 내려올 거예요. 이거 깨고 내려올 건데 얘도 빠지게 되면 이 폭으로 빠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폭으로 빠져야 될 건데 이게 빠지는 폭이 257에서 아마 255포인트대 요 자리대는 돼야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56 정도 잡아봅시다. 256이면 약 4.5p란 말이에요. 그럼 빠지면 한 1.6%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빠져야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지수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에서 많이 밀려 내렸던 부분들은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 61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깨고 내렸으니까 이렇게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락 N자로 빠져야 되니까 적어도 이 자리 때까지는 빠져야 되겠죠. 그럼 결국 대형주는 불리하다.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면. 근데 중형주 보세요. 여전히 잘 갑니다. 중형주 여전히 잘 가고 소형주 보세요. 소형주 봐도 신고가입니다. 계속. 여전히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조차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보자고요. 거래 대금을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래 대금을 좀 보게 되면 자,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의 주가 흐름들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빠지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면 거래 대금 증가는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종목군들, 특히나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가 메리트, 즉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을 그냥 덥석 매수하시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 마시길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과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내일 쭉 빠지고 그 다음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빠지게 된다면 지수가 밀려 내렸기 때문에 종목까지 같이 밀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면 현대차 같은 거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대차 같은 종목군들은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낙폭과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와 함께 밀리면서 종목까지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매수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지수는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왔었죠. 그죠? 회사적인 악재적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스권역,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18만원 더 깰 수 있습니다. 현대차. 일단 17만원대는 가야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18만원 초반대 혹은 언더슈팅 나오게 되면 18만원 또 이탈했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즉 선택받은 애들만 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선택받은 애들만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선택받은 애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선택받은 애들이고 정보여권역에 있는 애들이 선택받은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간 선물이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야간 선물이 밀려 내려오고 나서 지금 0.3%대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이거 259.7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섣불리 들어가지는 마세요. 오늘 현물, 선물 외국인들 다 매도 나왔거든요. 그죠? 거래소 2,600억 가까이 나왔죠. 코스닥 400억 나왔죠. 선물 300억 매도 나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반등이 나오려면 현물이 됐던 선물이 됐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선물 3,000억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현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된다거나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계속 여자랜다. 시장이 빠진 외국인 자금들이 나갈 것이다, 나간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냐면 외국인들 자금은 여기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잠깐 좀 칠판을 활용을 할까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를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회수한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 여전히 엔화 많이 돈 찍어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CB 쪽 있잖아요. 유럽, EU죠. EU도 돈을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양적 완화 진행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달러가 어느 정도 흡수가 돼버리게 된다라면 이들 자금들은 여전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와타나베 부인, 그죠? 왕서방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달러 많이 갖고 있어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분들 말씀드렸죠. 중국 40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보유 금액으로 따지면 과거 대비해서 지금 40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 자체는 지금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이 부분들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국부펀드 있잖아요. 국부펀드. 그죠? 국부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국부펀드가 있는데 이 국부펀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은행 쪽하고서 협력 관계를 했었죠. 그러면서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 유럽, 중국, 국부펀드. 자금 이탈 없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 코스피 거래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중이 35.8%까지 증가가 됐었어요. 35.8%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약 한 35% 정도 될 겁니다. 반대로 또 반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 11%대 진입을 했었습니다. 11%대 진입을 했다가 매도가 나와주고 그러면서 다시 10%대로 진입을 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으니 뭐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에 나간다라고 하면 뭔가 큰 악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악재 있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무슨 악재가 있나요? 지금 뭐 전쟁, 폭격하네 뭐하네 그런 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떨어졌네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뭐가 안 되냐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강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얘기는 여기서 잠깐 조금 멈추고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강연회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표나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려다가, 지난 강연회 때에는 지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차트적인 거,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박 플러스 했을 때는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일단 그 부분들 같이 할 부분들이지만,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부분들 하나씩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가는 외부적인 요인을 찾지 말고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분기 실적 때 어닝 쇼크가 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어닝 쇼크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EPS 전망치예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EPS가. 근데 1개월 전 대비의 변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2015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EPS 대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 2012년도, 2014년, 2015년도인데 2015년도는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다른 신흥국 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고요. 이쪽은 일본과 대만, 중국, 인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의 모습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이거 기업의 실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져가지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실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은 최경환노믹스 얘기였었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사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미리 반영을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최경환노믹스 립 서비스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 경직의 모습을 좀 보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조대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6조대로 일단 리포트가 딱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5조대 후반으로 좀 떨어집니다. 5조대 후반으로 떨어지더니 4조대까지 나와요. 4조대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뭐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4조대까지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단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2분기 어닝 쇼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없는 겁니다. 지수에 대한 종목군들, 지수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산주라든가 아니면 정책 수혜주라든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대형 섹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섹터가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은 주식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당분간 더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진다는 얘기는 차별화가 더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화학주,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애들, 중국 관련주로 옛날에 분류가 됐었죠. 근데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쪽이죠. 그리고 미국, 유로존, 이렇게 좀 나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수출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화학주라든가 정유주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중국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 2013년에서 2014년도를 좀 보게 된다면, 이게 8.6%가 증가를 했다면, 올해는 감소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중국 쪽에 수출이 감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마음대로 나오지가 않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즉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그리고 유로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소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났다가 지금은 감소가 줄어드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 미국과 유로존, 그 다음에 신흥국 쪽 아시아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 회복 진행해주고 있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살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흥국 잘 나간단 말이에요. 신흥국 쪽과 유로존, 그 다음에 미국 쪽, 이쪽은 증가가 되거나 수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만 좀 증가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좀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일본 시장이 조선 쪽에 1위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서히 우리나라로 좀 넘겨줬었죠. 우리나라 좀 넘겨줬다가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죠? 중국 쪽에 지금 서서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뺏겨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너무 중국 쪽만 의존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쪽에서는 수출이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중국과 한국 대중 수출에 대한 증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항상 같은 궤를 좀 그렸었어요. 그죠? 횡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이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중국의 수출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모양새를 보게 되면 중국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같은 것도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얘기든 얘네들 자급자족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 쪽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향후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중국의 석유 제품, 화학, 디스플레이 이쪽의 수입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세요. 화학주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왜 안 되는지를 아실 수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석유 제품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자,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소폭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석유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 감소에 대한 폭이 상당히 좀 적게, 각도가, 경사가 완만하게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석유 제품이라든가 석유화학,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 세 개 섹터 중에 만약에 산다라면 디스플레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자급자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신흥국 쪽이라든가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해주는 선진국 쪽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중국 쪽은 어차피 세계 최고의 소비국이죠. 그죠? 엄청난 인구란 말이에요. 소비를, 돈을 쓰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국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품목별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대부분 다. 자, 보시게 되면 석유 제품 마이너스예요. 그죠? 석유 제품 마이너스죠. 전자 응용기기 마이너스예요. 평판 디스플레이 센서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런 애들 안 보면 돼요. 석유화학 중간 원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석유화학 합성 원료 마이너스예요. 원동기 마이너스, 플라스틱 마이너스, 광학기기 마이너스, 기구 부품 마이너스. 여기에서 그럼 요 지금 체크해놓은 섹터 대부분 다 화학 쪽이에요. 대부분 다 화학 쪽. 안 보면 됩니다. 얘네 섹터는 안 보면 돼요. 그러면 많이 수출이 증가된 것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보게 되면 반도체가 하나가 있네요. 반도체가 23% 정도 늘어났네요. 그 다음 또 보게 된다면 무선 통신 기기 얘가 약 27% 정도 늘어났네요. 그러면 통신 장비 쪽 지금 어떻죠? OE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들 괜찮죠? 그러면 그걸로 대충 볼 수가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원익 IPS나 이런 쪽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휴대폰 쪽 빼고는 나머지 실적 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들 보게 되면 반도체 쪽 괜찮을 것 같고 무선 통신기기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 그나마 경기 민감주 중에 견조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환율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회사 내부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선 통신 쪽,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철강판 19%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만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용 장비, 중국 공장 건설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 그 다음 철강,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 이런 애들 보시면 되겠네요. 경기 민감주를 본다면, 그죠? 이런 쪽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안 좋은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은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등락은 계속적으로 거듭해요. 거듭하는데 이걸 어떠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중국 시장이 안 좋고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빠진다. 그런 부분들도 맞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여기저기 다 엮어서 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한 그런 흐름들밖에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수출 비중과 증감률을 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석유화학, IT, 기구 부품, 컴퓨터, 합성 이쪽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위에 쪽은 무선통신, 철강, 자동차 부품, 자동차, 건전지, 축전지, 뭐 2차전지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을 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려면 이런 쪽 섹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중국 관련주를 보려면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수 쪽, 소비 쪽을 좀 본다면 조금 틀려지겠죠, 이거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일단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은 계속 빠집니다. 혹자는 그거 얘기했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수 1800 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저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지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래소 시장은 3년간 박스 권역의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한마디가 더 나갔습니다. 그 더 나간 거에 있어서 제자리로 획일했던 부분들이고, 그죠? 근데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이게 우리나라 지난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수출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내수업종 시총의 비중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항상 수출주와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균형을 맞춰갑니다.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수업종의 수출주가 빠지니까, 내수주가 빠지니까 수출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다시 됐으니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폭 자체가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자고요. 2011년도, 12년도 때는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수출주와 내수주의 이 비중 차이가 6대4로 수출주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는 수출주가 60이었지만 내수주가 60%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출주 같은 경우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지금 현재 5대5 딱 똑같은 시점인데 더 올라가고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삼성전자 못 올라가요. 수출주 못 올라갑니다. 현대차 못 올라가요. 그죠? 근데 내수주 CJ 쪽이나 SK 쪽이나 이런 쪽 상당히 잘 움직이죠. SK텔레콤 신고가 나가죠. KCC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민감주만 계속 죽습니다. 오늘 포스코 6%대 급락.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출주에 대한 비중, 우리나라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수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도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대답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내수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을 봐도 그렇죠. 실적을 봐도 경기 민감주보다, 즉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수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제 얘기는 다 했어요. 업종 보게 되면 뭐 화학 안 된다는 얘기고, 철강 안 된다는 얘기고, 조선, 기계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수 쪽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일단은 이게 거두절미하고 지수가 얼마까지 빠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자, 선물 기준 한번 볼게요. 자, 선물로 보게 된다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주가가 요마디로 빠진다 그랬죠? 저점 깨졌으니까 요마디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왔죠? 제가 266원짜리까지 반등은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등이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빠질 게 작아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 깼죠? 그럼 요거 이 폭만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257이에요. 257. 여기 하나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마디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고점 여기 나왔잖아요.
저점 여기 나왔죠.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리고 절반 되돌림 나왔었죠. 요 평균, 요 폭으로 또 봐야죠.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얼마예요? 256포인트대란 말이에요. 257포인트대에서부터 256포인트 이 자리대, 즉 이 밴드로 들어와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대에 매수하게 되면 물릴 일 없습니다. 손절할 일 없을 거예요. 만약에 종목 모르겠다면 레버리지 사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빠질 거예요. 어디까지? 삼성전자 지금 일단 지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116만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110만원까지는 빠질 겁니다. 자, 보세요. 하락 N자형으로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반등하다 다시 되밀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빠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116만원이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10만원까지 빠진다 칩시다. 그럼 몇 %예요? 6만원 빠지니까 5%입니까? 맞나요? 5%? 그 5%를 빠질 거란 말이에요. 110만원대 초반까지면.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20%가 되면 좀 안 되죠? 이제. 그죠? 5%에 5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예요? 1%. 지수 1%를 뺄 수 있단 말이에요. 얘 하나 빼지고, 그 다음 현대차. 현대차도 신저가죠. 신저가. 그죠? 얘도 보세요. 얘도 이거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줬어야 돼요. 브레이크 걸려줬어야 되는데 아주 터무니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18만원 깰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 때. 이 자리 때 깨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얘도 밀려요. 얘도 밀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밀리느냐?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빠지게 되면 시가총액 2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올랐으니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얘도 4만원 정도 가야 바닥 다질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나왔죠?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와서 어디까지 밀려야 돼요? 여기까지 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가 얼마예요? 39,000원대 초반 중반이네요. 4만원 위협한다는 얘기입니다. 얘 빠지면. 그리고 그 전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빠질 거니까 요 자리대가 약 4만원이에요. 그럼 4만원에서 39,000원. 하이닉스는 거기에 오게 되면 여기서는 바닥 확인을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포스코. 포스코보다 오늘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추세 아직 안 꺾였잖아요. 그죠? 61선 아직 추세가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을 깼어요. 만약에. 그럼 얘도 이 자리대까지 밀리겠죠. 밀려 내려오겠죠. 그렇다면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시장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SK텔레콤 신고가입니다. 그죠? KCC 신고가에 달려갑니다. 시장 안 죽었습니다. 내수주 보세요. 내수주 보면 됩니다.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오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연에 무료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못했던 거, 공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거 다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보셔라. 그런 좋은 것들, 시황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내수주 쪽만 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요. 시장 쫄지 마세요. 260을 깨져도 256, 7 이 자리대에 매수하면 괜찮고, 이제 빠져야 1.8%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으면 다 돌아 올라가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 있게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는요,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이죠.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쭉 봤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네, 총 3종목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트로인이 1,500원에 20%를 갖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화승인더가 1,695원에 20%를 갖고 계시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가 7,450원에 20%를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40%를 좀 갖고 계세요. 네. 맞으세요? 예, 예, 이렇게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런 포트를 꾸리신 이유가?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고요. 네네. 그냥 종목별로 제가 이제 추천했을 때, 여보세요? 네네. 예, 추천했을 때 한 달 정도 제 나름대로 이제 쭉 지켜본 후에 네네. 간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자, 트루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예, 트루인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자동차 부품주죠? 예, 근데 상장을 한 게, 올해 7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예. 혹시 보호예수 물량 체크 좀 해보셨나요? 최근에는 엔화가 빠지면서, 네.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그죠? 안 들어가지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죠? 예, 예. 근데 거기다 얘는 또 플러스가 될 게 있습니다. 추가될 게 있어요. 트루인이 7월 11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죠? 예, 매도를 할 수 없는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예, 근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3개월까지 보호 예수를 좀 많이 해요. 예, 그럼 7월 11일, 8월 11일, 9월 11일, 10월 11일 그렇게 되면 3개월이 지나죠? 예,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보호 예수가 풀려버립니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예, 그럼 시장에서 그걸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일단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이 지금 수출주에게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가 않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예, 자, 실적을 보면 그다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목표가는 저기 상단권역보다 조금 작은 한 11,000원 정도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예, 요 11,000원 정도 대가 조금 저항 자리 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잘 보여드릴게요. 현대 로템 아시죠? 예, 자, 현대 로템을 보시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반등 나오다 저점을 깨버리면 예, 깨버리면서 계속 밀려 내려왔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게 26,000원대까지 했을 때 이게 더 말렸단 말이에요. 2만원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깨면 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를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9,8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종목은 화승인더예요. 네. 화승인더를 보신 이유는 좀 있으세요? 크게는 없었는데 추세로 가가지고 네. 조금 조정 받으면서 다시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짧게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그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네요. 자, 화승인더 같은 경우 1,695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 친구는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죠? 예, 예, 작년 동기 대비보다 한 20% 정도 증가가 됐었고요. 1분기 때는 적자였는데 2분기 때 흑자로 좀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PBR로만 봐도 0.6배 정도 수준인데, 그럼 좀 저평가가 나름대로 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내수축 섹터에 좀 들어가 있고요. 예. 수급도 보면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수급에서 개선될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전고점 자리대가 1차 목표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800원 자리 있거든요.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한 2,000원대 넘어갈 거예요. 2,200원, 300원 이 자리대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전고점 넘어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보유하시면 되고 거래량 없이 그 1,800원 언저리까지 왔다 싶으면 일단 일부는 좀 챙겨놓고 그렇게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많이 들어본 종목이에요, 이거. 오브부 반도체. 예. 9,600원, 7,4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죠? 오브부 반도체, 이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다 전문가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 흐름을 보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네. 나름대로 보니까는 비메모리 반도체 가전 쪽에 들어가면서 네네. 연관도 되고, 또 국내에서 1위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라 가지고 네.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종목은 선정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매수가가 7,4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빠졌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져 나가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저점은 이제 깨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예. 이 저점은. 그리고 이 고점까지도 이렇게 좀 넘고 보면, 6,000원대 중반권역에서부터 8,000원대 중반권역,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유해 보시고요. 예. 일단 이거 한 9,600원짜리 때까지 일단 보세요. 예.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예. 크게 걱정하지 말고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없네요. 그죠? 예. 평균 비중 40%니까요. 그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요. 예.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인포피아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제약주들 중에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제약업종이 3분기 때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볼 수 있는 뭐 대형 섹터, 대웅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만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런 종목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매매에 좀 그 매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강연회가 있죠. 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정예사단이 하는데 예병군 멘토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경남 창원 우리투자증권 창원 지점이에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예병군 멘토께 많이 배워가시고요. 그때 저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해요. 시간은 오후 2시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 7호선이거든요.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정면에 2층 건물에 보입니다. 동부증권.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강연에 오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